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연말정산 편이었는데요. 초보자라도 화면만 보고 그 내용을 듣지 않더라도 이해가 쉽도록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초 지식이 부족한 초보자분들에게는 이해가 쉽지만은 않았다는 후문이에요. 반복 시청하시면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실무회계 기본 원리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원리와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회계 원리가 진행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실무를 중심으로 회계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으로 꾸며봤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터워별이 그야말로 실무회계의 권위자이신 프랭크 서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니킴. 지난번 연말정산 안내방송은 상당히 쉽고 재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독 신청했고요. 또한 두고두고 반복해서 시청할 계획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음합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하,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제목이 회계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요. 프랭크님, 물론 실무회계는 기업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실무회계란 특정 시점에 대차대조표를 만들기 위해서 자산의 유입유출과 이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증빙들을 대차대조표 원리로 기록하는 분계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차대조표를 만들기 위해 대차대조표 원리를 활용하는 과정이라고 요약이 가능합니다. 예, 실무회계를 자산중심, 대차대조표 중심, 그리고 장부 중심으로 단순화시킨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화면상에는 시점과 증빙, 원리와 분계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장부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회계는 장부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만 맞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시점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기록 목적으로는 하루 단위로 하고 보고 목적으로는 최소한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활동의 원천을 제공하는 기업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활동들은 매일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많은 각종 증빙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자면 기록 단위가 하루라는 의미는 예를 들면 오전에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오후에 보통 예금으로 송금한 경우에 시간 단위 기준의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 증가와 부채 및 자산 감소 두 건으로 기록되지만 하루 단위 기준에서는 자산의 증가와 감소 한 건으로 기록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원리와 분계입니다. 원리는 바로 앞에서도 언급한 대차대조표 원리입니다. 그리고 분계는 그러한 원리를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이고요. 쉽게 말하면 실무 회계에서는 분계한다, 회계 처리한다, 기록한다 등은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뒤편에서 별도로 상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씨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예, 생각 좀 한다고 화면 넘기는 것을 깜빡했네요. 바다 같은 아량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 이번에는 목적 물음표가 되겠는데요. 회계의 목적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말씀하신 회계의 목적은 바로 다음 화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화면은 장부잔액을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 바로 대차대조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 이외에도 자본변동표 등등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산출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없어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되나요? 프랭크님, 하하하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조금 더 쉽게 요약해드리자면 어떠한 회계문서를 작성하더라도 회계장부에 근거를 두고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대차대조표가 장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전제로 대차대조표 하나만 보면 회계장부 잔액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가 가능한데요. 매번 그 많은 회계장부 잔액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회계실무자 입장에서는 관리 목적상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딱 하나. 그야말로 딱 하나로 재무 상태 파악이 가능하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외부인에게 경영 상태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회계장부를 다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으니까요. 하하하하하. 지인이씨 예, 그럼. 자, 다음 화면입니다. 혹시 오타 아닙니까? 내용이 동일합니다. 프랭크님, 하하하하하. 오타 아닙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도 잘 보시면 보일 겁니다. 그러고 보니 파이 그림이 맨 우측에 하나 더 있고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이군요. 법률 보고 그 다음에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인고 맞습니다. 이 화면은 앞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외부인에 대한 보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는 다시 투자 유치 목적 또는 자금 융통 목적을 위한 보고 즉 자발적 보고와 상법이나 세법 등 법률적 목적을 위한 비자발적 보고로 구분 가능합니다. 세부 사항들은 다음 시간에 충분히 언급되도록 하고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창업과 동시에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비의자발적 보고 그유 중에서도 세법상의 내용은 그유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법에 나와 있는 장부 기록에 대한 내용으로는 복식부기의 형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유 내용은 장부의 기록 측면과 보관 측면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되는데요. 본 내용은 실무적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도 언급이 됩니다만 복식부기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면 그유 기록의 수단은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장부는 회계 프로그램으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엑셀이나 한글 등 응용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손으로도 얼마든지 기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법상의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의 형식조차도 갖출 필요가 없는 별도의 간편 양식 사용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창업 초기 기업에게 유익한 장부 기록 등 실무적인 내용들은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충분하게 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발적 보고 측면 중에서도 내부 관리 목적입니다. 회계 실무자와 최고 경영자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표준화된 양식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때그때의 경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식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자금 조달에 유용한 코넥스 상장이나 코스닥 상장 등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회계감사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랭크님. 띵똥땡 맞습니다. 회계감사는 대차대조표가 회계장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으로는 회계장부가 다수인이 공감하는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것인가? 등등을 제3자인 회계감사인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높은 수준의 회계기록 절차를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복잡한 것도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창업 초기 실무회계에서는 세금 신고 목적으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의 형식 등 낮은 수준의 장부 기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이 적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거나 코넥스 시장 등의 조기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 등 높은 수준의 장부 기록이 요구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주 깔끔한 정리 정말 최고예요. 여기서 회계 처리, 즉 분계는 한마디로 자산만을 중심으로 자산의 유입 변환 그리고 유출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화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채 계정은 자산 유입 시 현금 지급 없이 신용카드나 구입 시점 이후로 시간 차이를 두고 지급할 경우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서 자산의 유입과 동시에 현금 보통예금 또는 수표 등등 자산의 유출이 발생해야만 하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 등을 사용하는 부채 계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서 동시에 라는 의미는 하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유입과 유출의 반대급부로 현금성 자산의 유출과 유입도 같은 날짜에 발생하게 되면 업무량이 다소 간소화되겠군요. 자,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는 기업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본원적 영업 활동을 중심으로 한 실물 흐름이라면 이번에는 그러한 실물 흐름 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발생되고 분계의 문서적 근거를 제공하며 회계 처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는 각종 증빙들의 흐름을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잠깐 질문을 드리면 화면 아래편에서 외부 증빙과 내부 증빙이 나타나고 있지요. 둘 중 어느 것이 신뢰성 측면에서 우월하겠습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자체적으로 작성한 내부 증빙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된 외부 증빙이 보다 우월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부 증빙도 회계 처리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엄연한 증빙이라는 사실에는 모두 동일합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다음 화면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원리하고 물음표 화면이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대차 대조표, 복식부기, 대차균형 그리고 자산평가 이렇게 4가지이네요.
역시 이론 중심이 아닌 실무 중심의 원리, 실무를 위한 원리,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진정한 실무 회계 그 자체이네요. 프랭크님. 와우. 놀랍습니다. 아주 정확히 저희 의도를 읽으셨군요. 하하하하. 본화면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 가능한데요. 우선 대차대조표부터 말씀드리자면 회계 처리는 대차대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와 함께 종국적인 목표이면서 동시에 대차대조표 원리, 즉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양분되는 개념이 바로 복식부기의 원리와 대차균형의 원리이지요. 복식부기의 원리는 단식부기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복식, 즉 양쪽에서 기록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대차균형의 원리는 조금 더 세부적인 것으로 그 양쪽에 기재되는 금액은 서로 균형, 즉 같아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사실상 대차대조표 원리, 복식부기 원리 그리고 대차균형의 원리 이 세 가지 원리는 모두 기록상의 정확성을 그 목적으로 하는 자동검증 원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또 정리하겠습니다. 기록의 정확성이라는 의미는 기록 시점에서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산 상태와 그 금액은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성이 향상될수록 신뢰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원리가 자산평가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산의 상태와 그 금액 부분은 구입 시기가 각각 다르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그러한 자산들 전체를 대상으로 기말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현황 파악과 함께 재기록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자산평가 원리입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또 정리를 하겠는데요. 대차대조표 원리, 복식부기 원리 그리고 대차균형의 원리 등 세 가지는 전체 회계기간의 모든 분계 시에 적용되는 원리인 반면 기말 시점에서만은 자산평가 원리가 추가로 적용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결산 과정이라고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프랭크님. 예, 아주 좋습니다. 역시 깔끔하십니다. 여러가지 평가 대상 자산 중에서 재고자산과 유형자산만 수정분계 예시화면에서 언급 예정인데요. 그 외 각종 유가증권, 투자자산 등은 참고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부터는 본격적으로 분계 즉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정말로 지인자로 간단하면서도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최선의 내용으로 최고의 설명 중이십니다만 정말로 프랭크님께 부탁 한번 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쉽도록 진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분발할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동시에 화면도 잘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어느새 이번에도 부드럽게 잘 넘어왔기는 왔는데요. 구분, 분류 그리고 기록의 순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록은 앞부분에서 약간의 언급이 있지 않았나야 생각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본화면은 바로 다음 화면의 구체적 분계를 위한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는 회계 처리의 근거인 증빙들을 회계주체별 또는 사업별로 구분하고 동시에 시점별 내지는 기간별로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증빙들을 회사별이나 사업별 그리고 날짜별로 먼저 정리정돈하면 되겠는데요. 딩딩동동 대응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은 분류 단계인데요. 분류는 각각의 증빙들의 속성을 파악해서 예시일 화면에 나오는 계정 과목들을 사용해서 잘 분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임직원분들의 10대는 복리후생비, 소모성 물품은 소모품비, 임차료는 지급임차료, 이자는 이자비용 등등 적절한 과목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조비용과 비제조비용도 구분되어야 하겠지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면 작업복의 경우 사무실 직원용은 그냥 복리후생비로 표시하고 생산 관련 직원용은 복리후생비 괄호 열고 제외하고 괄호 닫고 형식으로 양괄호를 사용해서 계정 과목 우측 끝에 제 하나만을 붙여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보시게 될 예시사 화면에도 잘 나타나 있지요. 단지 기간별 비교 목적이나 관리상의 유용성을 위해 한번 계정 과목을 정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는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 항목은 예를 들면 10대, 작업복, 신발 등의 경우 그냥 하나의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비 10대, 복리후생비 작업복, 복리후생비 신발 등등 좀 더 세부 항목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세조회가 가능하게 되므로 관리 목적상 유용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마지막으로 기록 부분입니다. 조금 전 언급하신 바와 같이 기록의 시간적 개념은 전 화면에서 이미 언급되었지요. 이번에는 기록의 물리적인 측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도구를 사용해서 직접 장부에 입력 내지는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회계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손으로 직접 기록하거나 엑셀 또는 한글 등으로 기록해도 무방하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단지 복식부기의 형식만 갖춘다면 세법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무조건 회계 프로그램만 사용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업무의 효율을 위해 대부분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회계 프로그램의 사용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업 초기 또는 업무량이 다소 적은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기장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다분히 내용이 실무적이고 시스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지금부터는 예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시 1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정 과목을 크게 손익계정과 비손익계정으로 구분했습니다. 손익계정의 특성은 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간 중 또는 기간 말에만 나타났다가 소멸되고 그 다음 기간에 다시 발생되고 또 소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계정이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비손익계정은 한번 생성되면 기간의 종료와는 무관하다는 의미로 영구계정이라고도 합니다. 손익계정은 다시 수익계정, 제조비용과 비제조비용 계정 그리고 결산계정으로 분류해봤는데요. 결산계정은 기간 말 결산 시에만 나타났다가 결산 종료와 동시에 사라지는 특성이 있어서 다른 손익계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비용계정은 기간 중에 분계상 왼쪽, 즉 차변에서 발생되어 기간 말이나 결산 시 마감 분계를 통해 오른쪽, 즉 대변에서 소멸합니다. 그 반대로 수익이나 이익 계정은 기간 중에 분계상 오른쪽, 즉 대변에서 발생되고 기간 말이나 결산 시 마감 분계를 통해 왼쪽, 즉 차변에서 소멸됩니다. 그리고 비손익 계정은 크게 자산 부채 계정과 재고 자산 계정으로 분류해 봤습니다. 앞에서도 조금 언급이 된 듯한데요. 자산이 유출입되는 일자에 동시에 현금이나 보통예금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금 등 부채 계정이 발생되고, 반대로 자산거래보다 앞선 일자에 먼저 현금이나 보통예금이 지출되는 경우에는 성급금 등과 같이 자산 증가와 함께 자산 감소가 발생되어 부채 계정이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지요. 자산 계정은 마치 비용 계정처럼 차변에서 발생과 증가하고 대변에서 소멸과 감소하고, 부채 계정은 그 반대로 수익이나 이익 계정처럼 대변에서 발생과 증가하고 차변에서 소멸과 감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산과 부채 증감에 부수하여 손익계정도 발생되기도 하지요. 그 다음은 자본계정인데요. 자본계정 또한 영구계정입니다. 그 중에서 이익 잉여금 계정은 손익계정의 순후과를 결산 마감 분계를 통해 기간 말이나 결산 시 딱 한 번 적립되므로 일상적인 회계 처리 목적으로는 중요도가 매우 약합니다. 해서 관호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재고자산 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당연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재고자산 계정에는 원재료 계정, 부재료 계정, 제공품 계정 그리고 제품 계정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원재료, 부재료 계정은 기간 중에는 매입에 대한 거래만 회계 처리되고, 생산 투입 등 소모부는 기간 말에 결산을 통해서 재료비와 부재료비 계정으로 분계됩니다. 반면에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은 기간 말이나 결산 시점에서 발생이나 증가 또는 소멸이나 감소하는 계정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또한 제공품이나 제품 계정은 외부 출고 시점에서 실물의 유출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하고 현금 또는 외상 매출금 차변의 자산 증가와 동시에 대변의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부사항은 수정분계 화면에서 비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소모품비 계정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모품은 구입 즉시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자산 계정을 생성시킨 후 결산 시점에 수량 조사해서 소멸된 부분과 미리 소별된 부분으로 구분해서 소멸된 수량만을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왼쪽에 비용 계정을 생성시킴과 동시에 오른쪽에 소모품으로 소멸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소량 소액인 이유로 구입 즉시 소멸한 것으로 가정해서 구입품 전부 소모품비로 하여 자산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용 처리합니다. 따라서 색칠된 부분과 같이 실무상 분계로 인해 그 절차가 훨씬 간소화됩니다. 자, 다음 화면도 예시 화면인데요. 건물처럼 구매하는 데에 자항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건설가 계정이라고 하는 별도의 임시성 자산 계정을 활용하여 집계를 해두었다가 완성 시점에서 추가 공사비와 지방세 등 취득과 관련된 제반 비용들을 건물 계정으로 대체시켜서 자산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건설가 계정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미지급금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네요. 각각 발생되는 반대편에서 소멸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도 예시 화면입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급여 부분은 급여 지급 시점에서 4대 보험료와 함께 세액금도 차감하는 분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희 씨가 지난번 연말 정산 방송에서 말씀하신 원천징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원천징수와 동시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채 계정으로 예수보험료와 예수소득세 등 예수금 계정을 대변에 발생시킨 후 급여 납부 시점에서 차변에서 소멸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용 계정을 계정 과목 우측 괄호 속에 제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조경비와 비제조경비를 구분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넘어갑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린 재고자산과 일반 자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먼저 하단 부분에 기계장치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인데요. 기계장치 계정의 소멸을 오른쪽 대변에 표시하고 동시에 장부금액과 보통예금 계좌로 유입 예정을 나타내는 자산 계정인 미수금 계정의 차이를 기계처분이익 계정을 사용해서 급여 순액만을 이익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지요. 이를 순액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본업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고 급여 비중이도 미미하므로 순액 표시로 간소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고자산의 출고는 총액법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되네요. 화면 위쪽에 색칠된 부분에서와 같이 제품 출고는 출고 시점에서는 자산 계정을 소멸시키지 않고 대신에 수입 계정인 제품 매출 계정을 대변에 발생시키고 그와 동시에 왼쪽에는 제품 출고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통예금 계좌로 유입 예정된 외상 매출금 계정을 차변에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간 말 시점에서 수정분계를 통해 제품 계정을 차변에 발생시키고 기간 중에 출고분 전체를 매출원가 계정을 사용해서 대변으로 소멸 처리하게 됩니다. 수정분계 화면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결산 파트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절차는 거의 수기에 의한 기록을 전제로 하는 상황이므로 회계 처리의 오류를 점검하기 위해 시산표를 사용해서 회계 처리의 적절성과 오류 여부를 검증하는 작업이 거의 필수적인 절차였으며 이론 설명 시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산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합계잔액 시산표를 사용합니다. 그 모양은 대차대조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을 단순 나열해둔 형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산표를 출력 시기에 따라 매일 출력하면 일개표, 매월 출력하면 월개표라고 하지요. 교육 목적으로 시산표와 수정분계, 마감분계 그리고 대차대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동시에 작성 가능해서 정산표 양식도 종종 언급되고 있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인데요. 합계잔액 시산표, 정산표, 일개표, 월개표 등 모두가 시산표에서 파생되어진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수정분계와 마감분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회계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산표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오류 검증도 수시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이론의 마지막 파트인 산출입니다. 이번 화면은 산출, 즉 출력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는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기로 직접 작성을 하던지 아니면 엑셀이나 한글을 사용해서 별도로 작성해야 했었던 반면에 현재의 실무회계에서는 전자장부의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는 물리적으로 융합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출력도 가능합니다. 자, 또 정리하자면요. 회계장부는 프로그램에 의해 컴퓨터에 보관되는 전자장부와 종이에 인쇄되어 보관되는 종이장부,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분계는 결산시마다 혹은 회계 기간 말 시점에서의 필수적 절차로 여전히 변함이 없으니까요. 꼭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회계장부의 보관 목적으로 종이장부가 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종이장부는 결산이 종료되고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시점인 4월부터 전체 장부를 일괄적으로 인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은 수정분계 예시 화면입니다. 지인이 시인 다음은 결산 시 수정분계입니다. 결산 수정분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산평가 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산으로 재고자산과 감가상각자산이 있는데요. 재고자산의 선입선출법 등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과 감가상각자산은 정액법 등 그 상각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로 합니다만 다음 시간에 유가증권 등 기타 평가 대상 자산들과 함께 실무 시스템 부분에서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화면에서는 그렇게 산출된 감가상각 금액을
차변의 비용으로 기간마다 발생시키고 동시에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의 대변에 누적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은 기말 시점에서의 재료 재고 수량을 파악하고 재료의 생산 공정 투입 가정에 따라 기말 재료 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런 다음 기초 재료 금액의 기간 중 매입액을 가산하고 앞에서 산출한 기말 재료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당기 투입 재료비를 재료비 항목으로 차변의 비용으로 발생시키고 동시에 대변의 재료 계정을 감소시키면 됩니다. 지인이 씨, 아니 진희 교수님 결산 좀 해보셨군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산출된 재료비와 생산 관련 임직원의 급여 부분 그리고 앞에서 별도로 분류해둔 제조비용 계정들을 모두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합산된 금액을 당기 총제조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에서 제공품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바로 당기 총원가가 됩니다. 역시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품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당기 제품 제조원가입니다. 또한 매출원가는 완성된 제품 중에서 출고된 수량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기간 중에 제품 실물의 출고가 회계장부에서는 이제서야 한꺼번에 출고되는 것이 되겠는데요. 물론 계속기록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지만요. 네, 맞습니다. 모두 다 맞습니다. 화면 내용은 실제 재고 조사 방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만약에 매월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두 방법의 금액 차이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세부 내용은 다음 시간 즉 실무 시스템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감 분계입니다. 진희 씨, 수정 분계를 통해서 자산과 부채 잔액을 회계 기간 말 시점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평가성 손익 등을 포함해서 모든 손익들의 그 수용 효과만을 영구 계정인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이 바로 마감 분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집합손익 계정을 사용해서 반대 분계를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비용은 왼쪽 차변에서 발생했으므로 오른쪽 대변으로 반대 분계하고 수익 계정은 오른쪽에서 발생했으므로 왼쪽 차변으로 반대 분계를 해서 결국 손익 계정들이 소멸되는 것이지요. 임시 계정이니까 당근이지요. 빙빙고 비의인고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게 모든 손익 계정들은 반대 분계로 소멸되고 집합 손익 계정으로 말 그대로 집합하게 되지요. 하하하하, 참 재미있네요. 집합 손익 계정도 역시 임시 계정이므로 반대 분계로 그 잔액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지요. 또한 마감 분계 후 집합 손익 계정 잔액은 차변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대변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임시계정 특성상 대차 잔액이 0으로 소멸이 되어야 하므로 모든 잔액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자, 여기서 또 정리하고 가실게요. 집합손익 계정 잔액이 대변에 발생하는 경우는 수익이 비용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집합손익 계정의 반대 분계로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데요. 이를 당기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당기 순순실이라고 하겠지요. 아주 좋습니다. 베리베리 굿. 자, 다음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렇게 화면 딱 2개 남았는데요. 오늘은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간은 장부 중심의 회계원리 시간인 만큼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실무 회계 기본 원리 그 2번째 시간으로 실무 시스템을 중심으로 계속 배우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프랭크니님, 저와 정말 수고 많으시었어요. 이상으로 한국경영방송 진희키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